한국 기술을 믿으라고. 독일도 미국도 실패한 사막에서 사우디 에너지 수자원성 파하드 부차관의 이 한마디에 리야드 정부 청사가 술렁였습니다. 15년간 독일, 미국, 중국을 포함한 8개국이 50억 달러를 쏟아부었지만 모두 실패한 아룰라 지역. 염도 4.5%의 초고염수와 모래폭풍, 정전이 반복되는 이곳은 기술의 무덤으로 불렸죠. 3만 명의 주민들은 수십 년 넘게 물 부족에 시달렸고 신장질환 환자들은 매일 생명의 위협 속에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검증되지 않은 작은 나라에게 우리의 명예를 맡기겠다고 파하드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그런데 한국 K-워터팀이 도착한 지 48시간 만에 깨끗한 물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더 충격적인 건 이들이 폐허로 버려진 독일과 미국 장비를 재활용해 AI 기반 시스템을 구축했다는 사실이죠. 도대체 어떻게 불가능을 가능으로 바꿨을까요? 그 사막 한가운데서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지금부터 그 놀라운 전말을 공개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리암 하사드입니다. 2025년 리야드 국가재난분석센터에서 선임조사관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44살이죠. 새벽 4시 상황실 불빛만 켜진 이 공간에서 저는 식어버린 커피를 한 모금 마시며 모니터를 응시하고 있었어요. 거대한 스크린에는 사우디 전역의 수자원 지도가 펼쳐져 있었습니다. 파란색과 초록색 점들이 대부분이었지만 북서부 아룰라 지역만 붉은 경고 아이콘이 깜빡이고 있었죠. 손가락으로 마우스를 움직여 해당 구역을 클릭했습니다. 공급 압력 저하, 통상 범위 내라는 문구가 떴어요. 저는 익숙한 손놀림으로 엑셀 파일을 열고 지난 3개월 데이터와 비교하며 보고서 문장을 다듬기 시작했습니다. 8시간 근무 중 5시간째 제 업무는 이런 식으로 반복됐죠. 데이터 확인, 그래프 교차 검증, 보고서 작성. 책상 한쪽에는 먼지가 앉은 파일 더미가 쌓여 있었어요. 독일 컨소시엄, 미국 기업, 중국 업체가 남기고 간 실패 보고서들이었습니다. 15년 동안 8개국이 50억 달러를 쏟아부었지만 모두 실패한 프로젝트 기록들이죠. 하지만 오늘도 저는 그걸 열어보지 않았습니다. 그냥 먼지만 쌓이게 내버려뒀어요. 퇴근 시간이 가까워지자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병원에서 걸려온 영상통화였죠. 화면 속에는 제 조카 라일라가 투석 기계 옆에 누워 있었어요. 겨우 9살인 아이의 얼굴은 창백했고 가느다란 팔에는 수액줄이 연결돼 있었습니다. 병실 창문 너머로 보이는 석양이 아이의 볼을 붉게 물들이고 있었어요. 삼촌, 오늘은 물맛이 좀 이상했어. 라일라가 힘없이 말했습니다. 목소리가 평소보다 더 작게 들렸죠. 저는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어요. 곧 해결될 거야. 걱정하지 마. 하지만 말을 마치자마자 가슴 한쪽이 무겁게 눌렸습니다. 화면이 꺼지고 나서 긴 한숨이 새어나왔어요. 손바닥으로 얼굴을 쓸어내렸죠. 모니터 속 붉은 경고등이 여전히 깜빡이고 있었습니다. 그건 단지 숫자였고 그래프였고 통계였어요. 저에게 아룰라의 물 위기는 아직 현실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처리해야 할 업무 중 하나였을 뿐이죠. 라일라의 얼굴이 스쳐 지나갔지만 저는 다시 키보드 위에 손을 올렸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였어요. 화면 오른쪽 하단에서 새로운 알림이 떴습니다. 아룰라 지역 경고 수준이 주의에서 심각으로 변경됐다는 메시지였죠. 경고 수준이 올라간 다음 날 저는 센터 내부 세미나실로 향했습니다. 글로벌 담수와 최신 동향이라는 제목의 브리핑이 예정돼 있었죠. 솔직히 별 기대는 없었어요. 이런 세미나는 늘 똑같았으니까요. 화려한 PPT와 추상적인 수치들, 그리고 결국 실패로 끝나는 프로젝트 이야기들이 전부였습니다. 젊은 동료 한 명이 발표를 시작했어요. 그는 한국 K-워터의 부산 기장, 해수 담수화 사례를 소개했습니다. 염도 4.5% 초고염수 정화, 에너지 효율 개선, AI 기반 운전 시스템이 차례로 화면에 떠올랐죠. 저는 팔짱을 낀 채 시큰둥하게 듣고 있었어요. 또 이론상으론 가능하다는 얘기겠지. 그렇게 생각하며 커피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슬라이드가 제 눈길을 붙잡았어요. 한국 엔지니어 인터뷰 자막이 화면 아래쪽에 떠 있었습니다. 기술은 결국 사람을 위해 존재합니다.
주민이 스스로 운영할 수 있어야 진짜 성공입니다. 손에 들고 있던 컵을 내려놓았습니다. 그 문장이 묘하게 마음에 걸렸어요. 세미나가 끝난 뒤 동료가 농담처럼 말했죠. 이런 파트너가 우리에게도 필요하죠? 저는 어색하게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복도로 나와 혼자 걸어가는 동안 계속 그 문장이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기술은 사람을 위해 존재한다. 저는 잠시 멈춰섰습니다. 손에 든 보고서를 내려다봤죠. 지난 5년 동안 제가 작성한 수많은 보고서들 속에서 사람이라는 단어는 거의 등장하지 않았습니다. 전부 공급량, 압력, 효율성, 리스크 같은 단어들 뿐이었어요. 그날 밤 사무실로 돌아와 노트 한쪽에 그 문장을 적었습니다. 기술은 사람을 위해 존재한다. 펜을 놓고 창밖을 바라봤어요. 리야드의 야경이 반짝이고 있었지만 제 마음 한 구석은 묘하게 불편했습니다. 라일라의 창백한 얼굴이 떠올랐죠. 아룰라의 붉은 경고등도 함께요. 저는 책상 서랍을 열고 먼지 쌓인 파일 중 하나를 꺼냈습니다. 아룰라 프로젝트 실패 기록 1차 보고서였어요. 표지를 넘기며 처음으로 이 문서들을 제대로 읽어볼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흘 동안 저는 그 파일들과 씨름했습니다. 독일 컨소시엄의 고온 대응 실패, 미국 기업의 모래폭풍 장비 마비, 중국과 프랑스, 일본 업체들의 부식과 운영비 문제까지 15년간 쌓인 보고서를 하나하나 읽어내려가는 동안 제 등줄기에 식은땀이 흘렀어요. 그런데 한 가지 패턴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모든 보고서마다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이름이 있었어요. 바로 파하드 알라빌 부차관이었죠. 당시 프로젝트를 승인했던 사람이었습니다. 문서 속 파하드는 늘 우리는 최고의 파트너를 선택했다고 주장했지만 결과는 폐허뿐이었어요. 그리고 그 실패들을 관리하고 보고했던 사람 중 하나가 바로 저였습니다. 가슴이 답답해졌어요. 저는 창문을 열고 밤 공기를 들이마셨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아침 병원으로 향했죠. 라일라의 투석실에 들어섰을 때 아이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같은 방에 5명의 아이들이 더 있었어요. 모두 수액줄에 연결된 채 누워 있었죠. 병실 한쪽에서는 간호사들이 큰 생수통을 옮기고 있었습니다. 병원 수도에서 나오는 물이 끊기거나 탁해질 때를 대비한 비상용이었어요. 의사가 조용히 제 옆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는 라일라의 차트를 넘기며 낮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수질이 안정되면 희망이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상태로는 그가 말끝을 흐렸습니다. 저는 그의 눈빛을 피하지 않고 물었어요. 얼마나요? 6개월이 고비입니다. 6개월. 그 단어가 머릿속에서 메아리 쳤습니다. 병실을 나와 복도를 걷는 동안 제 다리가 무거웠어요. 지금까지 제가 본 공급 부족이라는 차가운 단어가 눈앞에 아이들 호흡과 겹쳐졌습니다. 숫자가 아니라 생명이었어요. 통계가 아니라 제 조카의 시간이었죠. 그날 밤 집으로 돌아와 노트북을 켰습니다. 화면 한쪽에는 아룰라 실시간 수자원 데이터를, 다른 한쪽에는 라일라의 병실 사진을 띄워놓았어요. 붉은 경고등이 깜빡일 때마다 제 심장도 함께 두근거렸습니다. 그리고 그때 새벽 2시 반쯤 됐을 때였어요. 상황실에서 긴급 알림이 울렸습니다. 저는 잠옷 차림 그대로 차에 올라탔습니다. 상황실까지 20분 거리였지만 그날 밤엔 10분 만에 도착했어요. 엘리베이터를 타고 8층으로 올라가는 동안 가슴이 두근거렸죠. 문을 열자 상황실 전체에 붉은 경보등이 깜빡이고 있었습니다. 아룰라 취수장, 담수화 시설 가동 중단. 대체 공급 없음. 거대한 스크린에 떠있는 문구였어요. 저는 자리에 앉아 키보드를 두드렸습니다. 시스템 기록을 확인했죠. 48시간 내 임시 공급 가능이라는 과거 패턴 기반 예측치가 떴어요. 손이 자동으로 움직여 긴급 보고서 양식을 열었습니다. 익숙한 작업이었죠. 그런데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제 개인 휴대폰이 거칠게 울렸어요. 병원, 응급실에서 걸려온 전화였습니다. 손이 떨렸지만 전화를 받았죠. 라일라가 고열과 극심한 탈수 증상으로 쓰러졌습니다. 지금 중환자실로 옮기고 있습니다. 간호사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저는 서류를 그대로 내팽개치고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복도를 뛰어가며 중환자실 앞에 섰을 때 의사가 나왔어요. 그의 표정이 평소보다 단단했습니다. 이 아이에게 더는 짠 물은 독입니다. 그가 단호하게 말했죠. 저는 입술을 깨물었어요. 깨끗한 물이 안정적으로 들어오지 않으면 다음 위기는 버티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유리창 너머로 라일라가 보였습니다. 산소 마스크를 쓴 채 눈을 감고 있었어요. 가느다란 손이 침대 난간을 붙잡고 있었죠. 저는 그 모습을 보며 주먹을 쥐었습니다. 손톱이 손바닥에 박혔어요. 집으로 돌아와 노트북을 켰습니다. 아룰라 실시간 데이터와 라일라의 심전도 사진을 나란히 띄워놓았어요. 모니터 속 숫자들이 이제는 다르게 보였습니다. 각각의 수치가 누군가의 호흡이었고 각각의 그래프가 누군가의 심장 박동이었죠. 저는 처음으로 알았습니다. 시스템 고장은 누군가에게 곧바로 삶과 죽음의 문턱이 된다는 걸요. 새벽 4시 저는 국제학술지 검색창에 초고염수 담수화 성공 사례를 입력했습니다. 사흘밤을 꼬박 세웠습니다. 커피만 12잔 마셨죠. 국제학술지와 기술 보고서를 뒤지던 중 한 문서가 눈에 들어왔어요. 부산기장 K-워터 프로젝트 상세 기술 자료였습니다. 염도 4.5% 초고염수, 모래와 해파리 대응, 정전 복구 시스템, AI 기반 운전 기록까지. 조건이 아룰라와 놀랍도록 비슷했어요. 저는 이 자료를 요약해 비공식 회의를 요청했습니다. 나흘 뒤 회의실에 5명의 관료가 모였어요. 파하드 부차관도 있었죠. 저는 프레젠테이션을 시작했습니다. 한국 기술의 장점과 아룰라 적용 가능성을 설명했어요. 파하드가 팔짱을 낀 채 비웃듯 말했습니다. 독일과 미국도 실패한 사업을 한국에 맡기자고. 정치적 도박일 뿐이야. 다른 관료 한 명이 거들었어요. 이미 우리 평판은 나빠졌어. 새로운 실험을 할 여유가 없다고. 저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회의는 20여 분 만에 끝났어요. 혼자 남은 사무실로 돌아왔죠. 창밖으로 리야드의 불빛이 보였습니다. 저는 컴퓨터 앞에 앉아 새 문서를 열었어요. 긴급 국제 입찰 공고라는 제목을 입력했습니다. 손가락이 키보드 위에서 멈췄어요. 이 문서를 보내는 순간 제 커리어는 위험에 처하게 됩니다. 실패하면 책임 추궁의 표적이 될 거예요. 하지만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6개월 뒤를 장담할 수 없었죠. 저는 책상 서랍에서 라일라의 병실 사진을 꺼냈습니다. 노트에 적어둔 문장도 다시 읽었어요. 기술은 사람을 위해 존재한다. 심호흡을 한 번 하고 공고 문구를 작성하기 시작했습니다. 72시간 내 시운전 가능한 기업만 참여 가능. 초고염수 담수화 실적 필수. 이 조건은 사실상 대부분의 기업을 걸러내는 무모한 요구였어요. 손가락이 전송 버튼 위에서 떨렸습니다. 하지만 저는 결국 눌렀어요. 사흘 뒤 대부분의 글로벌 기업이 침묵하는 가운데 단 한 통의 이메일이 도착했습니다. K-워터입니다. 조건 검토 완료했습니다. 48시간이면 충분합니다. 이메일을 받은 순간 저는 화면을 2번 확인했습니다. 48시간이면 충분하다는 문장이 믿기지 않았어요. 72시간도 무리한 조건인데 그보다 하루나 짧게 제안했으니까요. 저는 즉시 답장을 보냈습니다. 내일 오전 화상회의 가능한가요? 다음 날 아침 10시 비공식 화상회의가 시작됐어요. 화면 너머에는 정혜민 팀장이 앉아 있었습니다. 39살쯤 돼 보이는 여성이었죠. 그녀의 눈빛은 차분했지만 동시에 단단해 보였어요. 아룰라, 조건 검토했습니다. 염도, 온도, 모래폭풍 패턴까지요. 저희 부산기장 프로젝트와 유사합니다. 그녀가 말했습니다. 제 옆 화면에는 기술 도면이 떠올랐어요. 저는 몇 가지 질문을 던졌습니다. 전력 불안정 대응, 필터 교체 주기, 주민 교육 방안까지요. 혜미는 하나하나 명확하게 답했습니다. 하지만 내부 반대는 여전했어요. 그날 오후 긴급회의가 소집됐죠. 파하드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한국은 검증되지 않았어. 기존 실패도 정리 못했는데 새로운 모험이라니. 다른 관료들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럼 대안이 있습니까?
제 목소리가 평소보다 컸어요. 회의실이 조용해졌죠. 아룰라는 지금 이 순간에도 물이 끊기고 있습니다. 병원은 단수로 비상 대응 중이고 SNS에는 주민들이 녹슨 물을 받아 쓰는 영상이 퍼지고 있어요. 여론이 악화되고 있다고요. 파하드가 팔짱을 꼈습니다. 하지만 반박하지는 않았어요. 저는 그날 밤 정혜민과 다시 화상회의를 했습니다. 이번엔 2시간 동안 기술, 일정, 현장 조건을 세세히 검토했죠. 혜민이 마지막에 말했습니다. 정치적 난관은 당신 몫입니다. 하지만 기술적 문제는 우리가 처리하겠습니다. 그녀의 말투에는 확신이 담겨 있었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날 저는 공식 초청 문서에 사인을 올렸습니다. 펜을 쥔 손이 떨렸지만 마음속에는 처음으로 확실한 목적이 생겼어요. 사흘 뒤 킹칼리드 공항에 한국 엔지니어 5명이 도착했습니다. 공항 도착 게이트 앞에 섰을 때 저는 묘하게 긴장됐습니다. 한국 팀을 직접 만나는 건 처음이었으니까요. 게이트가 열리고 정혜민 팀장이 먼저 나왔어요. 그녀 뒤로 4명의 엔지니어가 따라왔죠. 박도현, 이미라, 선우정호, 그리고 한 명 더. 모두 간소한 복장에 실용적인 가방을 메고 있었습니다. 화려한 서방 기업들과는 완전히 달랐어요. 리암입니까? 혜민이 먼저 손을 내밀었습니다. 악수를 나누는 그녀의 손은 단단했어요. 저희는 공항을 나와 차량으로 이동했습니다. 차 안에서 혜민은 태블릿을 꺼내 부산 기장 프로젝트 사진들을 보여줬죠. 여기도 염도가 높았어요. 그리고 태풍도 자주 왔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AI로 실시간 제어했죠. 그녀의 설명은 차분했지만 정확했어요. 저는 처음으로 느꼈습니다. 이 사람들은 보여주기보다 실질적 해결을 중시한다는 걸요. 숙소에 도착한 뒤 저는 혜민에게 옥상에서 잠깐 이야기하자고 제안했습니다. 밤하늘 아래 사막에 차가운 바람이 불었어요. 저는 조심스럽게 말문을 열었습니다. 사실 저한테는 개인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그리고 라일라 이야기를 꺼냈어요. 9살 조카가 신장질환을 앓고 있다는 것, 6개월이 고비라는 의사의 말까지요. 목소리가 약간 떨렸지만 끝까지 말했습니다. 혜민이 잠시 침묵했어요. 그리고 조용히 말했죠. 저도 조카가 있습니다. 비슷한 나이예요. 그녀가 고개를 들어 별을 바라봤어요. 우리는 장비 설치하러 온 게 아닙니다. 사람을 살리러 온 거예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기술적 파트너가 아니라 인간적 동료가 생긴 기분이었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죠. 감사합니다. 혜민이 미소 지었어요. 그리고 다음 날 새벽 저희는 아룰라로 이동을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몰랐어요. 파하드가 벌써 움직이고 있다는 걸요. 아룰라에 도착했을 때 처음 마주한 광경은 폐허였습니다. 독일과 미국이 남긴 장비들이 녹슬어 있었고 배관은 곳곳이 갈라져 있었어요. 주민들은 멀찍이 서서 저희를 지켜봤죠. 또 다른 실패를 예상하는 눈빛이었습니다. 박도현이 먼저 독일제 스테인리스 배관 쪽으로 걸어갔어요. 망치로 몇 번 두드려 보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여긴 아직 살아있어요. 선우정호는 망가진 전기 라인을 점검했죠. 최소 공정만 손보면 됩니다. 이미라는 센서를 설치하며 온도, 습도, 염도 데이터를 수집하기 시작했어요. 저는 처음으로 깨달았습니다. 폐허도 자원이 될 수 있구나라는 걸요. 한국팀은 현지 청년 자원봉사자 카림을 불렀습니다. 27살 청년이었죠. 박도현이 그에게 도면을 펼쳐 보이며 설명했어요. 이 배관을 이렇게 연결하면 됩니다. 직접 해보세요. 카림은 처음엔 망설였지만 곧 공구를 들었어요. 박도현이 옆에서 하나하나 가르쳤죠. 주민 몇 명이 다가와 구경하기 시작했습니다. 이틀째 되는 날 전체 공정의 70%가 완성됐어요. 저는 믿기지 않았습니다. 독일팀은 3개월 걸린 작업을 한국팀은 48시간 만에 해낸 거였죠. 혜민이 제 옆으로 다가왔어요. 내일 첫 시운전합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눈빛에는 긴장감이 배어 있었어요. 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손바닥에 땀이 났죠.
그날 밤 저는 라일라에게 영상통화를 걸었습니다. 아이의 얼굴이 화면에 떴어요. 여전히 창백했지만 조금 웃고 있었죠. 삼촌, 언제 와? 곧 갈게. 좋은 소식 가지고 갈게. 통화를 끊고 나서 저는 밤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별이 쏟아질 것 같았어요. 그런데 바로 그 순간 리야드에서 파하드가 외신 초청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프로젝트 시작 36시간째 모든 긴장이 한 곳으로 모였습니다. 1차 시운전이었어요. 현장에는 의료진과 주민들이 모여 있었죠. 저도 혜민 옆에 서서 지켜봤습니다. 손에 땀이 흥건했어요. 선우정호가 전원 스위치를 올렸습니다. 펌프가 돌아가는 소리가 들렸어요. 모두가 숨을 죽였죠. 배관 끝에서 물이 흘러나오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처음 나온 물은 탁했고 냄새도 났어요. 주민 몇 명이 고개를 흔들었습니다. 이미라가 침착하게 말했어요. 잔류수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더 흘려보내야 해요. 10분이 지났습니다. 길게 느껴졌어요. 제 심장이 쿵쾅거렸죠. 그리고 다시 물이 나왔습니다. 이번엔 투명했어요. 이미라가 염도 측정기를 담갔습니다. 0.2%. 그녀가 조용히 말했어요. 탁도 측정도 기준치 이하였죠. 간호사 한 명이 조심스럽게 한 모금 마셨습니다. 그리고 말했어요. 맛이 없어요. 한국팀이 미소 지었습니다. 혜민이 설명했죠. 그게 깨끗한 물입니다. 현장에서 환호가 터졌어요. 주민들이 서로를 껴안았습니다. 카림이 제 손을 붙잡고 흔들었죠. 저는 그 순간 처음으로 안도의 눈물이 날 것 같았어요. 하지만 동시에 리야드에서는 다른 일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파하드가 외신 브리핑을 열며 이 성공을 자신의 공적처럼 포장하기 시작한 거예요. 기자들에게 우리 정부의 현명한 선택이라고 말했죠. 저는 그날 밤 전화를 받았습니다. 파하드의 비서였어요. 왕세자 방문 일정이 잡혔습니다. 사흘 뒤입니다. 그 전까지 어떤 문제도 발생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전화가 끊겼어요. 저는 핸드폰을 내려다봤습니다. 기쁨과 압박감이 동시에 밀려왔어요. 기쁨은 하루도 못 갔습니다. 다음 날 새벽 6시, 저는 급한 노크 소리에 잠에서 깼어요. 문을 열자 혜민이 서 있었습니다. 그녀의 얼굴에 긴장이 역력했죠. 기상청에서 경고가 왔어요. 숙소 로비로 내려가니 한국팀이 모두 모여 있었습니다. 박도현이 태블릿을 보여줬어요. 붉은색 구름 덩어리가 아룰라 쪽으로 이동하고 있었죠. 예기치 않은 강력한 모래 폭풍입니다. 오늘 오후쯤 도착할 것 같아요. 혜민이 긴급 회의를 시작했습니다. 이미라가 노트북을 열며 설명했어요. 폭풍이 오면 필터가 막힙니다. 지난 독일팀도 이 문제로 실패했어요. 시스템 전체가 멈출 수 있습니다. 그녀가 보여준 그래프는 급격히 요동치고 있었어요. 저는 손으로 이마를 짚었습니다. 입안이 바짝 말랐죠. 선우정호가 추가 보고를 했습니다. 지역 전력망도 문제예요. 어제부터 계속 불안정합니다. 정전이 길어지면 필터 자체가 손상될 수 있어요. 혜민이 팀원들을 돌아보며 단호하게 말했어요. 비상 플랜을 준비합니다. 지금 당장요. 현장으로 이동하는 차 안에서 제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파하드의 비서였어요. 목소리가 차갑게 가라앉아 있었죠. 예산 집행이 일시 보류됐습니다. 부차관님 지시입니다. 저는 핸드폰을 꽉 쥐었어요. 무슨 소리입니까? 지금 비상자재가 필요한데요. 죄송합니다. 절차상 문제라고 하시더군요.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저는 핸드폰을 내려다봤어요. 손이 떨렸죠. 파하드가 의도적으로 저희를 방해하고 있다는 걸 알았습니다. 실패하면 모든 책임을 저희에게 돌릴 수 있으니까요. 현장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바람이 거세졌습니다. 하늘이 조금씩 누렇게 변하고 있었어요. 한국팀은 즉시 작업에 돌입했죠. 박도현과 선우정호가 밖으로 나가 필터를 점검했습니다. 모래가 얼굴을 사정없이 때렸지만 두 사람은 멈추지 않았어요. 오후 3시쯤 새로운 문제가 발견됐습니다. 박도현이 필터 커버를 열더니 얼굴을 찌푸렸어요. 해파리가 유입됐어요. 필터망이 막히고 있습니다. 이미라가 다가와 확인했습니다. 미세모래도 관로 내부에 축적되고 있어요.
이대로 가면. 그녀가 말끝을 흐렸어요. 저는 그 의미를 알았습니다. 시스템이 곧 멈춘다는 뜻이었죠. 저녁 6시 지역 언론 기자 몇 명이 현장에 나타났습니다. 누가 불렀는지는 뻔했어요. 한 기자가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한국 기술이 실패할 거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대답하지 않고 고개를 돌렸어요. 하지만 가슴속은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밤 9시 카림이 저를 찾아왔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걱정이 가득했어요. 마을 사람들이 동요하고 있어요. 또 실패하는 거 아니냐고요. 저는 그의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조금만 더 기다려줘요. 우리가 해결할 겁니다. 하지만 제 목소리에는 확신이 없었어요. 카림도 그걸 느낀 것 같았습니다. 그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이고 돌아섰죠. 밤 11시 모래폭풍이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바람 소리가 귀를 찢었어요. 텐트가 흔들렸죠. 이미라가 노트북 앞에 앉아 실시간 데이터를 확인하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손가락이 키보드 위에서 바쁘게 움직였어요. 압력이 계속 떨어지고 있어요. 필터 막힘이 심각합니다. 그때였습니다. 갑자기 불이 꺼졌어요. 완전한 어둠이었죠. 노트북 화면만 희미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선우정우가 손전등을 켜며 외쳤어요. 전력망이 나갔어요. 저는 벽에 기댔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렸어요. 펌프 소리가 완전히 멈췄습니다. 침묵만 흘렀죠. 혜민이 팀원들을 돌아봤어요. 그녀의 얼굴에는 처음으로 두려움이 보였습니다. 백업 전원을 확인해봐요. 이미라가 확인하더니 고개를 저었습니다. 백업도 나갔어요. 전체 시스템이 정지했습니다. 그 순간 제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파하드였어요. 저는 떨리는 손으로 전화를 받았습니다. 철수하세요, 리암. 그의 목소리는 차갑지만 묘하게 만족스러워 보였어요. 이건 무모한 도박이었어요. 우리 모두 알고 있었죠. 왕세자께는 제가 설명하겠습니다. 당신은 최선을 다했다고요.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내일 아침까지 결정하세요. 더 이상 국가 예산을 낭비할 순 없습니다.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저는 핸드폰을 내려다봤어요. 화면이 흐릿하게 보였습니다. 눈물이 고인 것 같았죠. 밖에서는 주민들이 하나둘 떠나기 시작했습니다. 어둠 속에서 손전등 불빛이 점점 멀어졌어요. 카림이 텐트 앞에 잠깐 섰다가 고개를 떨구고 돌아섰습니다. 역시 똑같았군요. 그가 중얼거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저는 그 말을 들으며 주먹을 쥐었습니다. 손톱이 손바닥에 박혔죠. 그리고 바로 그때 제 핸드폰이 또 울렸습니다. 병원이었습니다. 간호사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라일라가 다시 쓰러졌습니다. 지금 중환자실로 옮기고 있어요.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핸드폰이 손에서 미끄러질 것 같았어요. 혜민이 제 팔을 붙잡았죠. 가보세요. 여긴 우리가 지킬게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고 차에 올라탔습니다. 핸들을 잡은 손이 하얗게 질렸어요. 사막 도로를 달리는 동안 눈앞이 흐릿했습니다. 40분 거리를 30분 만에 도착했죠. 중환자실 복도는 차가웠습니다. 형광등 불빛이 너무 밝았어요. 의사가 나왔을 때 저는 그의 표정에서 답을 읽었습니다. 물 공급이 다시 끊겼어요. 병원도 비상용 생수로 버티고 있지만 수질이 불안정합니다. 그가 차트를 넘기며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라일라의 신장 기능이 급격히 악화됐어요. 깨끗한 물 없이는. 저는 벽에 손을 짚었습니다. 다리가 휘청거렸죠. 얼마나 버틸 수 있습니까? 의사가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낮은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이틀이요. 길어야 이틀입니다. 유리창 너머로 라일라가 보였습니다. 산소 마스크를 쓴 채 눈을 감고 있었어요. 가느다란 손이 침대 난간을 붙잡고 있었죠. 수액줄이 여러 개 연결돼 있었습니다. 아이의 얼굴은 창백했어요. 입술이 파랗게 질려 있었죠. 저는 그 모습을 보며 주저앉았습니다. 복도 바닥에 무릎을 꿇었어요. 눈물이 주르륵 흘렀습니다. 참을 수가 없었죠. 죄송합니다, 라일라. 삼촌이 약속을 지키지 못했어. 중환자실 안으로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아이 곁에 앉았어요. 라일라의 작은 손을 잡았습니다. 손이 차가웠죠. 삼촌.
아이가 눈을 살짝 떴어요. 목소리가 가늘게 새어나왔습니다. 물. 언제 와? 저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대답할 수가 없었어요. 곧, 곧 올 거야. 하지만 제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라일라가 희미하게 미소 지었어요. 그리고 다시 눈을 감았습니다. 병원을 나와 주차장에 섰을 때 저는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별이 총총했어요. 아름다운 밤하늘이었지만 제 가슴속은 어둠뿐이었죠. 새벽 3시 아룰라로 돌아왔습니다. 상황은 더 악화돼 있었어요. 모래 폭풍이 절정에 이르렀습니다. 하늘 전체가 누렇게 변했고 바람이 텐트를 찢을 듯 흔들었죠. 한국팀은 여전히 비상 작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박도현과 선우정우가 밖에서 필터를 점검하고 있었어요. 얼굴이 모래투성이었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 모습을 보며 가슴이 아팠어요. 혜민이 제게 다가왔습니다. 라일라는요?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혜민이 제 어깨를 가만히 잡아줬어요. 새벽 5시 시스템은 여전히 정지 상태였습니다. 전력은 복구되지 않았고 필터는 완전히 막혔어요. 펌프는 침묵했죠. 아침 8시 파하드가 현장에 나타났습니다. 양복을 말끔히 차려입고 있었어요. 그의 뒤로 기자 몇 명이 따라왔습니다. 리암, 결정했습니까? 그가 냉정하게 물었어요. 저는 그를 똑바로 봤습니다. 아직입니다. 파하드가 비웃듯 웃었어요. 고집을 부리는군요. 하지만 현실을 봐야 합니다. 이미 끝났어요. 그가 한국팀을 돌아보며 말했습니다. 당신들도 수고했소. 하지만 이제 돌아가는 게 좋을 겁니다. 혜민이 앞으로 나섰어요. 아직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파하드가 어깨를 으쓱했습니다. 고집도 정도가 있어야죠. 오늘 정오까지 답을 주세요. 그가 돌아서 떠났습니다. 기자들도 따라갔죠. 현장에는 다시 침묵만 남았습니다. 정오가 다가왔습니다. 주민들은 이미 대부분 떠났어요. 카림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텐트 안에는 한국팀과 저만 남았죠. 혜민이 무릎을 안고 앉아 있었습니다. 박도연은 벽에 기대 눈을 감고 있었어요. 이미라는 꺼진 노트북을 내려다보고 있었죠. 선우정우는 밖을 바라봤습니다. 저도 말없이 앉아 있었어요. 머릿속에는 라일라의 얼굴만 떠올랐습니다. 산소 마스크를 쓴 채 차가운 손으로 침대를 붙잡고 있던 모습이요. 15년간 8개국이 실패한 기록 위에 이제 제 이름도 추가될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라일라에게 한 약속을 지키지 못한 삼촌으로 남을 거예요. 손전등 하나만 희미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밖에서는 여전히 모래폭풍이 울부짖고 있었죠. 그때 텐트 밖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발소리였습니다. 무거운 발걸음이 천천히 다가오고 있었어요. 저는 고개를 들었죠. 텐트 문이 열렸습니다. 늙은 남자가 서 있었어요. 사미르, 아룰라 마을 장로였습니다. 60을 훌쩍 넘긴 그의 얼굴에는 깊은 주름이 패여 있었죠. 하지만 눈빛만은 또렷했어요. 그는 텐트 안으로 들어와 저희를 천천히 돌아봤습니다. 그리고 바닥에 털썩 앉았어요. 무릎이 삐걱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60년 전 이야기를 해드리겠소. 그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단단했어요. 저희는 모두 그를 바라봤습니다. 이곳엔 샘이 있었소. 제 할아버지가 저를 처음 데려왔을 때 그 샘물은 너무 맑아서 바닥이 훤히 보였소. 사미르가 먼 곳을 바라봤어요. 하지만 어느 날 샘이 말랐소. 사람들은 당황했지. 물 없이는 살 수 없으니까. 어떤 이는 마을을 떠나자고 했고 어떤 이는 포기하자고 했소. 그가 잠시 침묵했습니다. 텐트 밖에서 바람 소리만 들렸어요. 하지만 제 할아버지는 말씀하셨소. 샘은 마를 수 있어. 하지만 사람의 의지는 마르면 안 돼. 그래서 사람들은 우물을 팠소. 한 달을 팠지만 물이 안 나왔소. 2달을 팠지만 역시 안 나왔소. 사미르의 목소리가 조금 떨렸어요. 3달째 되던 날 어떤 이는 쓰러지고 어떤 이는 떠났소. 하지만 제 할아버지는 멈추지 않으셨소. 그리고 100일째 되던 날 마침내 물이 나왔소. 그가 저를 똑바로 봤습니다. 그 우물도 20년 뒤에는 말랐소. 그래서 또 팠소. 그렇게 우리는 살아왔소. 포기는 쉽소. 하지만 당신은 여기 올 때 이미 선택했소. 사미르가 천천히 일어섰어요.
무릎을 짚으며 힘겹게 일어서는 모습이었습니다. 그 아이를 위해서 말이오. 그리고 이곳의 다른 아이들을 위해서요. 그가 텐트 밖으로 나가려다 멈춰섰습니다. 그리고 다시 돌아보며 말했어요. 제 손자도 병원에 있소. 라일라 옆 침대에요. 당신만 싸우는 게 아니오. 사미르가 떠났습니다. 텐트 안이 다시 조용해졌어요. 하지만 이번엔 달랐습니다. 공기가 조금 달라진 것 같았죠. 혜민이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녀의 눈가가 붉었지만 눈빛은 달라져 있었어요. 제 아버지 이야기를 할게요. 그녀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저희는 모두 그녀를 봤죠. 아버지는 80년대에 시골 수도 공사 기술자셨어요. 당시엔 장비도 없고 기술도 부족했죠. 한 마을에 상수도를 놓는데 1년이 걸렸대요. 혜민이 손으로 눈가를 훔쳤습니다. 어느 겨울 영하 20도에 배관이 얼어터졌어요. 마을 사람들이 모두 포기하라고 했대요. 하지만 아버지는 밤새 불을 지피며 배관을 녹였어요. 손가락이 동상에 걸렸지만 멈추지 않으셨대요. 그녀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하신 말씀이 있어요. 기술자는 숫자를 다루는 게 아니라 사람의 갈증을 채우는 거다. 저는 그 말을 잊은 적이 없어요. 박도현이 입을 열었습니다. 저도 비슷한 경험이 있어요. 그가 주먹을 쥐었어요. 10년 전 제가 처음 필터 기술을 개발할 때였어요. 100번 넘게 실패했어요. 회사에서는 프로젝트를 취소하라고 했죠. 하지만 한 번만 더 하다 보니 결국 성공했어요. 이미라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데이터는 거짓말을 하지 않아요. 하지만 데이터만으로는 부족해요. 우리의 의지가 더해져야 해요. 선우정우가 일어섰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100개가 넘는 프로젝트를 했어요. 성공도 있었고 실패도 있었죠. 하지만 포기한 적은 없어요. 저는 그들을 보며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다리에 힘이 들어갔어요. 제가 잘못 생각했습니다. 제 목소리가 나왔어요. 저는 혼자 싸운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우리는 함께잖아요. 라일라만이 아니라 사미르의 손자도, 이곳의 모든 아이들도요. 혜민이 일어섰습니다. 그리고 제 손을 잡았어요. 아직 방법이 있을지도 몰라요. 박도현도 일어섰죠. 트럭 배터리요. 마을에 트럭이 있었어요. 이미라가 노트북을 다시 열었습니다. AI 축소 모드를 설계할 수 있어요. 최소 전력으로도 돌아가게요. 선우정우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독일 펌프도 있어요. 개조하면 백업으로 쓸 수 있을 겁니다. 저는 그들을 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가슴이 뛰기 시작했어요. 다시 시작합시다. 새벽 4시, 저희는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혜민이 화이트보드에 계획을 그렸어요. 전력망이 끊겼으면 우리가 직접 만들어야 해요. 그녀가 마을 지도를 펼쳤습니다. 마을에 트럭이 최소 10대는 있어요. 배터리를 병렬 연결하면 임시 전원을 만들 수 있어요. 선우정우가 계산기를 두드렸어요. 트럭 배터리 5개면 최소 6시간은 버틸 수 있어요. 그 사이에 전력망이 복구되면. 박도현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독일 펌프도 있어요. 녹슬었지만 엔진은 살아있어요. 개조하면 백업 펌프로 쓸 수 있을 겁니다. 이미라가 노트북을 두드리기 시작했어요. AI 축소 모드를 설계할게요. 불필요한 기능은 다 끄고 핵심 정수 기능만 살릴게요. 저는 그들을 보며 말했습니다. 제가 주민들을 설득하겠습니다. 하지만 쉽지 않을 거예요. 다들 실망한 상태니까요. 혜민이 제 어깨를 두드렸어요. 할 수 있어요. 새벽 6시, 저는 사미르를 찾아갔습니다. 그는 집 앞에서 기도를 마친 참이었어요. 저는 그에게 계획을 설명했습니다. 트럭 배터리, 독일 펌프, AI 축소 모드까지요. 사미르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마을 사람들을 모으겠소. 2시간 뒤에 광장으로 오시오. 8시 마을 광장에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10명 정도였어요. 하지만 점점 늘어나 20명이 넘었죠. 카림도 와 있었습니다. 그는 저를 보고도 눈을 피했어요. 저는 그들 앞에 섰습니다. 심호흡을 한 번 하고 입을 열었어요. 여러분, 저는 약속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사람들이 웅성거렸어요. 저는 계속 말했습니다. 전력이 끊기고 시스템이 멈췄어요. 하지만 포기할 수는 없어요.
제 조카가 병원에서 이틀을 버티지 못할 수 있습니다. 사미르 장로님의 손자도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이곳의 다른 아이들도요. 한 주민이 팔짱을 끼며 물었어요. 또 실패하면 어떡하죠? 우리는 이미 너무 많이 실망했어요. 저는 그를 똑바로 봤습니다. 실패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시도조차 하지 않으면 그건 확실한 실패예요. 저는 최소한 시도는 하고 싶어요. 사미르가 앞으로 나왔습니다. 제 트럭을 쓰시오. 그가 열쇠를 꺼냈어요. 사람들이 놀란 표정으로 그를 봤죠. 우리 할아버지는 100일을 팠소. 우리는 하루만 더 해보는 거요.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카림이 앞으로 나왔어요. 제 트럭도 쓰세요. 그가 저를 봤습니다. 눈빛이 달라져 있었어요. 어제는 제가 틀렸어요. 한 번 더 믿어볼게요. 다른 주민 셋이 손을 들었습니다. 트럭 5대가 모였어요. 배관 작업도 도와드릴게요. 젊은 주민 하나가 말했습니다. 저도요. 제가 용접을 좀 할 줄 알아요. 또 다른 주민이 거들었죠. 순식간에 15명의 자원봉사자가 모였습니다. 저는 그들을 보며 눈시울이 뜨거워졌어요. 감사합니다. 한국팀이 즉시 작업에 돌입했습니다. 선우정우가 트럭 배터리를 병렬 연결하기 시작했어요. 케이블을 하나하나 연결하며 전압을 확인했죠. 카림과 젊은 주민들이 그를 도왔습니다. 박도연은 독일 펌프 쪽으로 갔어요. 15년 동안 방치됐던 장비였습니다. 녹이 슬고 부품이 빠져 있었죠. 하지만 그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하나하나 분해하고 청소하고 다시 조립했습니다. 용접공 주민이 옆에서 도왔어요. 임이라는 텐트 안에서 코드를 수정하고 있었습니다. 손가락이 키보드 위에서 빠르게 움직였어요. 화면에는 복잡한 알고리즘이 떠 있었죠. 핵심 정수 기능만 남기고 다 꺼요. 전력 소모를 30%까지 줄일 수 있어요. 저는 주민들과 함께 배관을 고쳤습니다. 모래에 막힌 관로를 청소하고 갈라진 부분을 용접했어요. 손에 물집이 잡혔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오후 2시 작업이 70%쯤 진행됐을 때였어요. 한 주민 여성이 음식을 가져왔습니다. 드세요. 힘을 내야죠. 그녀가 미소 지었어요. 다른 주민들도 물과 빵을 가져왔습니다. 저희는 잠깐 쉬며 함께 먹었어요. 사미르가 제 옆에 앉았습니다. 제대로 가고 있소. 그가 조용히 말했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오후 5시 모든 준비가 끝났습니다. 트럭 배터리 5개가 케이블로 연결돼 있었어요. 독일 펌프는 새 것처럼 윤이 났습니다. 배관도 모두 청소되고 수리됐죠. 혜민이 팀원들을 불렀습니다. 마지막 점검 시작합니다. 전원이 들어오는 순간 펌프가 다시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소리가 작았지만 분명했어요. 모두가 숨을 죽이고 지켜봤죠. 배관 끝에서 물이 흘러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이미라가 염도 측정기를 담갔어요. 0.1%. 탁도도 정상입니다. 환호가 터졌습니다. 주민들이 서로를 껴안았어요. 카림이 제 손을 붙잡고 흔들었죠. 저는 그 순간 눈물이 흘렀습니다. 참을 수 없었어요. 혜민이 제 옆으로 다가왔어요. 해냈어요. 그녀의 목소리도 떨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죠. 48시간이 막 지난 시점이었습니다. 저는 즉시 병원으로 전화를 걸었어요. 의사가 받았습니다. 물 공급이 안정됐습니다. 라일라 상태는 어떻습니까? 잠시 침묵이 흘렀어요. 그리고 의사가 말했습니다. 호전되고 있어요. 투석 결과가 좋아졌습니다. 저는 주저앉았어요. 안도의 눈물이 또 흘렀죠. 다음 날 왕세자 MBS가 현장을 방문했습니다. 파하드도 함께였어요. 왕세자는 시설을 둘러보며 질문했습니다. 혜민이 하나하나 설명했죠. 왕세자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어요. 한국과의 물기술 동맹을 선언하겠습니다. 전국 200개 지역으로 확대할 것입니다. 파하드의 얼굴이 굳었어요. 하지만 아무 말도 하지 못했죠. 그날 저녁 저는 병원을 찾아갔습니다. 라일라가 침대에 앉아 있었어요. 얼굴에 혈색이 돌았습니다. 삼촌, 오늘 물이 정말 맛있었어. 아이가 웃었어요. 저는 아이를 꼭 안았습니다. 1년 뒤 아룰라는 사막 위의 강이 흐르는 도시로 불리게 됐습니다. 2026년 어느 날
저는 다시 국가재난분석센터 상황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거대한 스크린에는 여전히 사우디 전역의 수자원 지도가 떠 있었어요. 하지만 이제 아룰라 지역은 파란색이었죠. 안정적인 공급을 뜻하는 색이었습니다. 책상 위에는 새로운 보고서가 놓여 있었어요. 전국 200개 지역 확대 계획 진행 보고서였죠. 저는 문서를 넘기며 각 지역의 숫자들을 확인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달랐어요. 숫자 하나하나가 누군가의 얼굴로 떠올랐죠.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라일라에게서 온 영상통화였어요. 화면 속 아이는 학교 운동장에 서 있었습니다. 얼굴이 햇볕에 그을려 있었어요. 건강해 보였죠. 삼촌, 오늘 체육 시간에 달리기 했어. 아이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저도 웃었어요. 잘했어. 조심해서 놀아. 통화를 끊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리야드의 하늘이 맑았어요. 책상 서랍을 열고 노트를 꺼냈습니다. 1년 전에 적어둔 문장이 그대로 있었죠. 기술은 사람을 위해 존재한다. 저는 그 문장 아래에 새로운 문장을 추가했습니다. 그리고 사람은 기술을 통해 다시 서로를 만난다. 펜을 놓고 저는 미소 지었어요. 모니터 속 파란색 점들이 깜빡였습니다. 이제 그 점들은 단순한 데이터가 아니었어요. 각각이 누군가의 삶이었고 희망이었고 미래였죠. 1년 전, 저는 데이터 속에서 살았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사람들의 얼굴을 먼저 떠올렸어요. 그게 제가 배운 가장 큰 교훈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